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경북 포항에서 해군 초계기가 추락해 조종사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훈련을 위해 이륙한 지 6분 만에 사고가 난 건데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표정호 기자, 자세한 경위 전해주시죠. 네, 해군은 추락한 초계기 승무원 시신 4구를 모두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 5시간여 만입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낮 1시 49분쯤인데요. 훈련을 위해 1시 43분쯤 기지를 이륙했는데 6분 만에 근처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장교 2명과 부사관 2명 등 모두 4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장교들은 조종사, 부사관들은 전술 승무원으로 훈련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동체 주변에서 발견됐는데 사고 충격과 화재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해군은 우선 경찰과 합동 검시를 마친 뒤 시신을 포항 해군병원으로 옮겨 신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아파트를 비롯해 민간 시설이 많았지만 다행히 민간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기는 해군의 해상 초계기 P-3CK 기종으로 2010년 도입했습니다. 사고 기종은 국내 8대 있는 기종으로 포항과 제주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신형 초계기로 교체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사고가 났습니다. 해군은 참모차장 주관으로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오늘 해군 초계기가 추락한 곳은 아파트와 빌라 등이 밀집한 곳 인근이었습니다.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민간인 피해는 없었는데요. 소방과 경찰에는 굉음과 화염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도 빗발쳤습니다. 계속해서 허성준 기자입니다. 기술을 낮춘 항공기가 도로 위를 스치듯 지나갑니다. 착륙할 듯 바퀴를 내린 항공기는 이내 인근 야산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새빨간 불꽃이 보이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또 훈련하는 것보다 비행기 소리가 들린 것보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 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창밖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폭발하는 거 있죠. 사고가 난 야산 바로 아래는 빌라 등 민가가 밀집해 있고 아파트 단지와도 가깝습니다. 직선 거리로 채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뒤편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다는 등 관련 신고가 6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또 놀란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펑 터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저희가 놀래가지고 마당에 쫓아 놓으니까 뒷집 이렇게 아줌마들도 오셔가지고 저기 연기가 검은 연기가 막 난다면서 저희는 불이 났는 줄 알았어요. 사고가 난 야산에는 창고와 텃밭은 물론 승마장도 있습니다. 당시 밭에서 일하는 주민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화를 면했습니다. 10분은 안 돼도 비행기 소리가 왱왱왱왱 이러나 뭐 동오는 소리가 희한하게 나더라고요. 그래도만은 막 펑 그래가지고 며느리 뒤를 이래 넘어졌거든요. 주민들은 탑승한 장병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아찔한 사고 순간을 떠올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9.58%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체 유권자 4,439만여 명 가운데 869만여 명이 투표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 단위 선거의 첫날 투표율 가운데 최고치이고 지난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 17.57%와 비교하면 2.0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34.96%로 가장 높고 전북 32.69%, 광주 32.1%, 세종 22.45% 순입니다. 첫날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13.42%를 기록한 대구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마쳤습니다. 각자 투표 장소와 동행자를 신중하게 골랐는데 그 안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촌 대학가를 사전투표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청년 4명과 함께 투표에 참여한 뒤 젊은 세대가 나라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2030 세대 부동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가 이틀 연속 평일에 진행된다는 점도 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평일 시간 사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학생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해 20대 투표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란 해석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를 사전투표 장소이자 오전 집중 유세 지역으로 골랐습니다. 경쟁자의 본진부터 흔들겠다는 전략인데 막판 대역전극을 노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가는 길에 들렀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투표장에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딸이 동행했습니다. 이 역시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는 관측도 있는데 최근 재확산한 아들 논란과 딸의 행보를 자연스럽게 대조시켰다는 분석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지난 총선 단일화 압박을 이겨내고 역전승으로 의석을 쟁취해 정치적 체급을 키운 상징적인 곳인 만큼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후보는 동탄 모델의 재현을 목표로 본선 당일까지 무박 유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전남 여수 산단 근처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서민 삶을 살필 후보에게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선 후보자 모두 사전투표 장소를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 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는 시민들을 집계하기도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소 밖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든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오전 투표용지를 받은 시민들이 투표소 밖으로 나와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가 좁아 대기 공간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투표소 밖에서도 경찰과 안내요원이 배치돼 있었지만 일부 시민들이 대기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 인천 지역 등에서 투표소 주변 소란, 촬영 행위 등으로 인한 신고가 잇따랐는데 경기도 일산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8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투표소 주변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투표 인원을 확인하고 있다는 신고도 속출했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막겠다며 국민감시집회라는 이름 아래 투표소 곳곳에 모여 동영상을 찍고 오가는 인원을 하나하나 셌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별다른 불법 행위를 하지는 않아 제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가 부실했다고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사과문을 통해 투표용지를 받은 관외 선거인 대기줄이 투표소 밖으로 이어지고 일부 선거인은 줄에서 이탈하는 등 통제가 부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사건은 국민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관위의 잘못으로 유권자에게 혼선을 빚게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서는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가 결국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공식 기자회견에서 단일화가 무산됐다는 결론을 냈고 이준석 후보도 다시 한번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무산됐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직접 만나기 위해 한밤중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다가 끝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완주를 선택한 이준석 후보의 뜻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른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이란 말과 함께 집권하게 되면 이 후보 공약 일부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단일화 여지를 아예 닫아놓진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단일화의 목매기보단 남은 기간 김 후보를 좀 더 부각하는 전략을 택한 건데 내심 3자 구도에서도 승산이 있을 거란 판단이 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단일화 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이 온전히 김 후보에게로 향할지 미지수인데다가 최근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를 집중 공격하는 이준석 후보가 전력에 도움될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단일화 거부 의사를 드러낸 이준석 후보는 대선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결국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헛것이 보이면 물러날 때가 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현장 유세 장소론 수도권과 대학가를 택하며 중도층과 청년 민심을 공략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만날 계획이 없다. 그리고 단일화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에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다 자업자득이라며 대선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와도 탓하지 말라며 이준석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단일화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사표론을 무기로 번보수 표심을 최대한 김문수 후보로 결집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3자 구도로 굳어진 이번 대선에서 부동층 표심이 어떻게 갈라질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선 막판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발언을 순화에 옮겼을 뿐 혐오는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잘못을 피하기 위해 네거티브에 전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폭력 표현을 인용해 논란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파문이 확산하자 죄송하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는데 다만 자신은 이재명 후보 장남의 글을 순화에 섬긴 것일 뿐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토론 발언 가운데 혐오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하는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알 권리가 모든 것을 전시할 권리를 뜻하는 건 아니라며 이 후보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성폭력을 비판하기 위해 성폭력을 자극적으로 전시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립니까? 이재명 후보는 더 중요한 현안에 집중하자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당 차원에선 이준석 후보 기자회견에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못을 회피하고자 네거티브에만 전념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는 건데 해당 문제에 이미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어 해당 댓글엔 없었던 여성이란 단어를 추가해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도 내놨는데 이에 이준석 후보는 남성 혐오를 주장하는 건 괜찮은 거냐고 재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해당 판결문까지 공개하며 비난의 화살을 이재명 후보 측으로 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할 수 있는 수위의 발언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들 문제는 지난 대선 때도 한 차례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이 집중 조명됐었는데 당시 이 후보는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대선을 석 달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동호 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들을 토대로 이 씨의 도박 사실과 성매매 의혹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건데 이 후보는 논란이 불거진 당일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후보는 이 씨의 성매매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모로서 의혹을 부인하는 아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고 실제 이듬해 경찰 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씨의 불법 도박 혐의는 있다고 봤고 이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며 검찰에 함께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둘러싸고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이번에 다시 논란이 재점화한 겁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당장 사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이 씨의 음란글 게시를 두곤 이 후보가 따로 사과한 적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 논란을 파고들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과거 대선 때 제기됐던 의혹인데다 법적인 책임까지 진 이래 네거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물론 민주당도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막판 선거 전이 후보들의 비전보단 과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네거티브 비난전이 과열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은 이번 대선에서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 차례 진행된 TV 토론에서 후보들이 정책 대결에 나서기보다는 이 네거티브 공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이 거셉니다. 이 저급한 토론이 유권자들에게 정치 혐오만 키우는 만큼 토론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모두 발언.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봅니다. 정치 분야 토론 자리였지만 마무리 발언까지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저격으로 채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 비리를 폭로한 뒤에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 후보 헐뜯기에선 이재명 후보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정 자금 받은 걸로 그 캠프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 다 처벌받았죠. 그렇죠. 그의 받은 부정에서 수급한 정치 자금이 4억이 넘던데. 정점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찍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이 과거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저격하겠다며 여성 혐오 욕설을 직접 옮겨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자 TV 토론은 경제와 사회, 정치 분야로 나뉘어 세 차례 모두 6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낼 비전을 듣긴 쉽지 않았습니다. 간혹 정책적 질문이 나올 때면 두루뭉술한 답변이 이어졌고 네거티브 공세와 휘발성 이슈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제가 변호사인데 이 대선 후보 토론장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법정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토론 진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로 먼저 사회자가 적극적으로 토론에 개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인신공격 발언이 이어질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자는 겁니다. 또 토론 형식을 1대1 토론 위주로 개편해 깊이 있는 토론을 유도하거나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는 만큼 토론 개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다음 주에 선출될 새 대통령은 일단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선거 이튿날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를 떠나 용산시대를 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대통령실로 역사상 최초로 출퇴근하던 대통령은 1060일, 임기 절반을 간 넘기고 파면됐습니다. 초기 예상했던 비용 500억 원을 넘겨
건물 개보수와 국방부 등 연쇄 이동까지 관련 예산이 무려 1조 원에 이른다는 등 임기 내내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용산 시대는 무엇을 남겼을까? 이 파격소통이라며 대통령실이 자랑하던 출근길 약식 회견은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다가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와 설전 끝에 194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누가 정권이에요 이거?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역술인 관여 의혹에 미국의 도감청 논란,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까지. 불명예 퇴장한 대통령과 함께 용산시대도 기로에 섰습니다. 대선 이튿날 취임하는 거리선거인 만큼 새 대통령도 당장은 용산에 짐을 풀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 품에 안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쪽과 정부 청사가 모인 세종시에 행정수도 털을 잡자는 쪽으로 크게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운영 효율성과 보안, 경호상의 문제, 이전 비용 등 여러 문제가 얽힌 고차 방정식입니다. 새 행정부 수반의 첫 번째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습니다. 전체 유권자가 4,439만여 명인데 이 가운데 870만 명 가까이 투표를 마쳐서 투표율이 19.58%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이 지난 20대 대선 때 이 시간대에 17.57%였으니까 이보다도 2%포인트가 더 높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이제 주중 평일이지 않습니까? 주중 평일날 이렇게 많은 투표를 또 줄이 굉장히 길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까 낮에 사전 투표를 하는데 뭐 한 15분 가까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사전 투표를 하게 됐는데 오늘 했는데요. 많은 분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고 특히 국민들께서 본인들의 이 소중한 주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매우 좀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비세혁명을 만들어주신 국민들께서 이번에 내란을 종식시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의지를 표명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장 교수께서도 오늘 하셨나요, 투표? 예, 뭐 저는 했는데 뭐 바로 가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줄 안 서 있었고 바로 가자마자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전 투표에 참여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뭐 지금 대선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는 이재명 후보가 그냥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상당히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지금 추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적 지표를 보면 서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또 역전하는 그런 현상도 일부 나타났었고 그런 걸 보면은 적극적인 지지층 그리고 관심 있는 당원이라든가 지지층 양쪽 진영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오늘 투표를 했고 물론 뭐 19.58%라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면은 36.93%였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늘 올 사람은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36.93%보다 저는 높지는 않지 않을까. 내일까지 이제 내일까지 사전 투표지만 내일은 금요일이고 금요일이면 과거 같으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여행을 가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일 그럴 사람들이 오늘 와서 지금 하고 그리고 정당의 대표라든가 후보들이 전부 거의 다 오늘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투표하는 모습이 경쟁적으로 화면에 잡히기 때문에 선거 홍보라든가 선거운동 차원에서 저는 하는 거라고 보고 지난 대선보다는 오히려 저는 더 뭐 40%가 넘다는 그런 예측도 하지만 저는 35%나 33%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뭐 많이 투표장에 온다고 해서 민주당 유리하고 그리고 국민의힘한테 불리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보수 대 진보 1대1 지금 진영 대결로 완전히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내란이라든가 지난 개헌과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견제심리 발동도 지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 그런 것들은 아직은 판단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지금 잡히고 있는데 그 지역별로 지금 투표율을 보면은 전남이 34.96%로 전국에서 이제 가장 높았고요. 가장 낮은 곳이 대구였습니다. 13.42%.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 전남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남이 높고 대구 경북 또 경남도 낮아요. 그러니까 그 영남은 또 이제 낮게 나오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이 부분에 이제 굳이 의미를 좀 부여해 본다면 일단 이 호남 지역은 뭐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여러 번의 이 사전 투표의 경험들 상으로 보면 사전 투표에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경향성을 좀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투표할 것이면 첫날 빠르게 사전 투표를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확실하게 선보이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건데 아마도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나 또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 또 그리고 이 내란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시를 빠르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대구나 영남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의 평균 19%대보다 좀 많이 낮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좀 본투표일에 투표를 좀 많이 하는 경향성을 좀 보인 부분들도 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그 6.3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년도의 조기 대선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지난 17년도의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을 호가호위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정을 농단했던 측면이 강하게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위헌적이고도 위법적인 그런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했고 그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에까지 이르게 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대선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수 정권을 지지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좀 실망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투표를 좀 일단은 유보적으로 또는 주저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이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영남권 투표율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할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 애초에 뭐 물론 아직 우리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부산 경남을 지금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가장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뜻이냐면 물론 12.3 비상계엄이나 대통령의 탄핵의 아픔 그래서 전통적인 보수 우리 지지층이 약간 실망감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표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후보가 결정되는데 후보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번복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 그것이 아직은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제도 지금 밀양도 갔다 오고 대구 유세하고 밤늦게 국회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보수의 지지층인 PK, TK 지역이 상당히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비판과 질책
하는 과정에 있다. 예. 아직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은 6월 3일이 이제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투표 당일날 되면은 전통적인 보수 유권자들이 원래대로 올 것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측면은 대구가 13.4에 경북이 16.9에 경남이 17.18인데 호남보다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선거 조작이라든가 사전투표에 관한 그런 것이 SNS상에 상당히 많이 돕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투표에 가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이 끼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도 지금 영향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걱정하는 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투표장에는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이제 투표소에 가서 이제 받고 밖으로 나가서 대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받고 바로 투표를 하는데, 근데 일부는 또 그 투표용지를 들고 밥을 먹으러 갔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좀 황당한 그런 보도 같고 또 부실 투표 관리가 되고 있었던 장면이 아닌가. 그래서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사무총장 명의의 사과문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선관위가 매우 잘못한 부분이 있다. 지금 이 선거관리의 총괄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의 상황을 이제 그 오늘 보도로 나온 걸 보면 이 그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그 줄과 또 투표 기표소가 숫자가 불일치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와서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투표용지를 교부했고 그분들이 기표소가 그 숫자가 적은 관계로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 줄이 이제 이 투표소 바깥에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 일부는 내가 지금 뭐 바로 투표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때로 식사도 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오히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뭐 이 투표 관리의 부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많이 비판과 지탄을 받았다면 이번에 그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또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좀 국민들로부터 또다시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가 초래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다행스럽게 큰 문제로 발생되지는 않았다고 지금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작은 신뢰가 손상되는 부분들이 모이다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의 신뢰가 손상되는 그런 문제로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물론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번에 6월 3일 날 완전히 투표가 마무리되고 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좀 바짝 좀 정신을 차리고 긴장한 상태에서 투개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사람만큼 이제 투표용지를 뒤에서 나눠줘야 되는데 투표용지를 너무 일찍 많이 나눠준 거죠 이게. 그죠?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찬물을 끼워 얻는 겁니다. 그동안 선관위 앞으로 잘하겠다. 지난 비상계엄 상태에서도 얼마나 많은 선관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노태학 사무총장이라든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이번에야말로 그런 것들을 일신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선거 문화 그런 것들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사전투표 첫날부터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이 불신의 싹이 되고 과거에 주장했던 그런 부정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억측들이 정말 국민들이 그게 진짜 아닌가? 그렇게도 억측으로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누가 그러면 사전투표에 오늘 했는데 그럼 오늘 내가 한 투표가 이게 또 다 무효화되는 거 아니야? 다른 표로 또 교체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누가 사전투표하러 나오고 싶겠습니까? 내일 투표를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관위가 정말 뭐 대대적인 개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선관위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도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일
사전투표 둘째 날 그리고 본투표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대선 후보들이요 오늘 일제히 사전투표에 참석을 했는데 투표 이후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급적이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본투표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해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주권 행사는 결국 투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저 딸하고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저도 전에 사전투표 했지만 딸하고 이렇게 같이 한 적은 처음입니다. 사전투표를 다 안 해버리면 그거는 그만큼 이 제도를 개선하고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찬성하는데 만약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먼저 투표를 한 겁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 중에서 동탄의 기적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동탄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의 이름을 알린 가장 정치 변화에 열정을 보여준 선거구였고 저는 동탄 이 신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열망을 담아서 이번에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뭐 이제 지금 인터뷰 혼자 했습니다만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는 옆에 같이 동경하는 사람도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과 함께 투표를 같이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청년들은 우리 그의 미래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 미래 세대가 과거의 절망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미래의 희망으로 새롭게 대한민국을 같이 건설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오늘 신촌 지역에서 투표를 하셨고요. 네. 오늘 투표 이후에 뭐 계속해서 득표 활동을 좀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미래 세대인 이 청년들이 이번 12.3 비상계엄에서 제일 먼저 응원봉을 들고 비세혁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역 같은 세대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은 우리 청년 세대에게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했던 그런 투표 현장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딸하고 같이 투표소에 나왔나 봐요. 정치적인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TV 토론 때도 예. 가족과 관련된 것을 사회통합 시간에 예. 사회문제 토론할 때 두 번째 주제인가요? 그때 저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딸 동주 씨는 이제 최근에 사랑꾼 아빠에게라는 영상 편지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뷰를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 가족의 단란한 가족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리고 지도자라는 자리는 통합,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자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미래 비전까지 이제 제시하는 것이 지도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외동딸인 네. 동주 씨를 같이 하고 물론 뭐 지금 그 사모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 일정 때문에 같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사전투표 첫날이었는데 사전투표 용지에 김문수, 이준석 후보 두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사전투표를 몇 시간 앞둔 어젯밤에 이준석 후보를 만나러 국회에 갔었는데 결국 못 만나고 다시 돌아왔죠. 일단은 지금 네.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일화 네. 이제 단일화. 네. 예, 단일화는 우리가 반 이재명 예.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아야 되는 것이 보수의 숙명입니다. 네. 그래서 제1당인 보수의 1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보수 빅텐트를 쳐서 민주당 이낙연 뭐 상임고문도 지금 와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세력까지도 끌어와서 빅텐트를 만들어서 이 나라가 민주당의 일당 체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 누구든지 합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통합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랑은 뭐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 사전투표에서 이준석 후보 이름이 이제 나갔는데 결국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봅니다. 지방에 가서 김해 가고 대구 유세를 끝나고 올라와서 예. 당의 이제 선대위 본부장으로부터
이준석 후보가 천하람 의원실에 있다. 그런 것을 보고를 예. 받고 그러면 가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가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허심탄회해서 한번 단일화를 시도를 해보자. 예. 왜냐하면 대의 명분으로서는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이미 사라진 상태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절실한 쪽이 아주 절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 지난번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도 단일화 합의를 하고 마지막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무현 후보가 절실한 마음으로 네. 그것을 다시 번복해달라 해가지고 정몽준 국민통합 20일 그 자택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 어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상황적으로는. 그래서 돌아서서 그 돌아서는 모습을 카메라로 담아가지고 전 국민이 보면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마찬가지로 제1당 보수 1당인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5%되든지 8%되든지 10%되든지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합치된다는 그런 절실함을 국민들한테 봐달라.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고 결국은 이것을 국민이 단일화를 시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는 어제 전화기를 꺼놓고 있어서 그 김문수 후보가 온지도 몰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조금 전에 이제 고 노무현 후보 네네. 그리고 정몽준 후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걸 노린 것 아니냐 그런 분석들도 나와서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장면? 노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노린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장면만 노린 거죠. 그 장면만 연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오늘 개혁신당의 관계자들 제가 직접 만나서도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준석 후보나 천하람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냥 뭐 아무도 없는 그 빈 방에 앞에 오셔가지고 그냥 사진 찍고 가셨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 꼭 반드시 만나서 단일화를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 주셨던 지난 2002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당시 후보 간의 그 연출되었던 모습 요것만 만들기 위해서 참 방문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는 이미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고 그래서 단일화를 이루었고 그 유세가 진행되고 마지막 날 이 단일화가 깨진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주장을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단일화의 협상 자체가 사실상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노무현 후보가 당시 정몽준 후보 집 앞에 가서 문전박대를 받았던 그 모습만 노리고 어저께 의원회관을 가신 게 아니냐, 그 장면만 연출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보수 진영 단일화 없이 이제 선거가 시작이 된 건데 두 후보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일화 관련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단일화 안 합니다. 예. 후보가 어제 계속 만나려고 시도했는데 좀 의도적으로 피하셨다고 봐야 되는지. 저는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사실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까지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로 뭉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확실히 다르죠.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니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연출한 거 아닙니다. 진정성 있게 하고 싶고 지금도 어제 국회 간 거예요? 예, 지금도 저도 선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밀하게 그 부분을 저도 보고 있는데 같이 무슨 김문수 후보가 무슨 뭐 연극하고 쇼하고 그런 걸 못해서 제가 조금 한탄스럽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 좀 하고 했으면 좋은데 있는 그대로 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쇼 같은 거 연출하는 건 못하고
진정성 있게 정말 같이 가고 싶고 내가 모든 걸 내주고 싶고 물론 후보 빼놓고 다 과거에 DJ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저 본심이라고 봅니다. 후보 입장에서는. 예. 후보가 본인의 입지가 아니고 보수의 모든 것을 끌어안아서 지금 이재명 후보와 싸워야 되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임감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그런 상황에서 짜고 하고 연출하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마지막 6월 2일까지는 기다리고 그때가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다만 그때가 살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한 명. 물론 뭐 지지율이 낮은 분이 후보 사퇴를 하고 뭐 지지선을 하든가 그런 예. 방법밖에 없지. 이제는 뭐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시간이 없고 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 사퇴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계속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본인은 20년 동안 앞으로 정치를 더 하겠다고 그렇게 예,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단일화를 시켜주세요. 그렇게 요구하거나 두 번째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재명 후보와 맞설 수 있는 후보한테 찍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행정부까지 장악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예. 이낙연 고문이 얘기한 괴물 독재 국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세요. 견제심리 발동입니다. 예.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이제 단일화가 안 됐다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전략이 좀 바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여전히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심리일까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또 다른 견제 심리인지 어떻게 저는 해석을 둘 할까요? 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뭐 당권 내지는 또 총리 제안설까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지금은 이미 오늘 하루가 이제 지나면 사전 투표 하루가 지나면서 예. 870만 표의 투표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추가적으로 단일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의 의미도 분명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조차도 지금 이 단일화는 사실상 어느 한 명이 사퇴하는 그 어느 한 명은 또 이준석 후보를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그런 방식의 단일화는 이미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보고 소위 준찍명이라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라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투표장에서 이준석 후보를 찍는 것은 사표가 될 수 있으니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는 이 투표장에서의 단일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오늘 이제 SNS에 글을 쓴 건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소신껏 끝까지 완주를 하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중간에 드롭을 하는 사퇴하는 방식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성사시켜 줄지 그 모습은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사전투표가 또 시작된 날 악재가 하나 있었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국민의힘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아주 정말 부글부글 하던데요, 반응이? 뭐 부글부글하지만 이미 지금 탈당이 수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 사무처에 확인을 못했는데 탈당을 한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물론 대표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독설을 퍼붓는다는 것 그것이 국민님한테 약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 출마하면서 정당 개혁을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출마의 명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은 이미 당대표라든가 직전 대구시장을 한 분이 국민의힘을 본인이 속해했던 오랫동안 있었던 본인이 대표를 했던 곳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뭐를 뱉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한국의 어떤 정서상 맞지 않는 말이고 저런 말을 할 때 우리를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들이 어떤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이 굳이 얘기한다면 국민의힘한테 그렇게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같은 당원으로서 정말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직전 후보지 않았습니까? 이번 대선의 후보였습니다. 후보였던 분이 저렇게 본인이 몸담았던 30년 동안 몸담았던 그런 집과 같은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하는 것은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감을 보여서 무슨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이제는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는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발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심정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하고 선을 확실하게 긋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번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대선을 패배하게 된다면 아마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희생양을 찾을 텐데 그 희생양 중에 하나를 홍준표 시장 또는 이준석 후보에게서 찾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사전적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메시지 중에 저는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번이나 탄핵을 당한 당이지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욕 때문에 망쳤다라고 하는데 이 사욕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계속해서 옹호해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단호하게 절연시켜내지 못한 친윤 세력들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리사욕을 가지고 있고 당의 혁신, 당의 쇄신을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이 오늘의 패배의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미연에 얘기한 것이고 앞으로 이 보수발 정계 개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놓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토론회에서 이 여성 신체 발언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후보가 오늘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도 또 공세를 이어갔는데 함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 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하여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이준석 후보가 개탄스럽습니다. 22년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당사자는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지난해 최종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진 것입니다. 대선을 5일 앞둔 시점에 과거 문제를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난 화요일 날 3차 TV 토론이 있었고요. 거기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고 하루 뒤 어제 이준석 후보 기자회견 열었고요. 오늘 또 한 번 열었습니다.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했고 그런데 사과는 했는데 제 질문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후보 검증해야 되겠다는 거고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물론 3년 전에 사과를 했지만 지금 판이 바뀐 대선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것이고 물론 이준석 후보가 여성 혐오 뭐 그런 발언에 대해서 한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과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공소장으로 통해서 나와 있고 도박 비용도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3년 전에는 어떤 지금 좀 전에 보면은 마스크 쓰고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체 사과하는 것도 없고 그날 토론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하니까 이런 거 뭐 다른 얘기 하다가 시간 30초가 지나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는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것은 지난번 이회창 총재 장남 병역 문제 때문에 이회창 후보가 2번이나 대선 후보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쓰리용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식들 그리고 YS 김영삼 대통령도 그 아들 문제 현철 씨 문제 때문에 대국민 사고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것은 미래를 지향하지만 본인의 가족을 가장 먼저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못됐다면 국민한테 사과하는 것이 옳은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법적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2021년에 이재명 후보가 마스크를 쓰고 사과한 거는 그때가 이제 코로나19 시기였기 때문에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준석 후보 당시 발언이 창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또다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셨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문제의 본질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고 본인이 지금 굴복하지 않는다, 집단 인치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왜 본인에게 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여성단체 많은 국민들이 본인을 지탄의 대상으로 놓고 비판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검증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기 위한 그런 장소, 도구로서 전 국민이 시청하고 있었던 이 대선 후보자의 TV 토론회를 그냥 이용했을 뿐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더군요. 충분히 가능한데 일부러 그날 그 TV 토론회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의 발언들을 아들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의 발언과 일부러 묶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저열한 그 저희가 그대로 드러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보고요. 지금 오늘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된 공소장 또는 약식 명령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 인정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고소고발이 있었고 조사를 받았고 거기에서 법에서 기소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 부분을 판단을 따른 겁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책임은 이미 다 지었고 이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의 어떤 위력이나 아니면 본인의 위세, 권력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서 아들의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엄호를 했거나 방어해 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방적인 어떤 비난을 위한 가족을 동원해서 끌고 들어오는 것 이것은 정치판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너무나 국민들께 불쾌감과 충격과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준석 후보가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두 분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연일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가 연거푸 사과하고 연거푸 또 이제 자기 소신 발언을 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정말 대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있을지 여론조사까지 지금 이제 공표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더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팀이 이른바 2차 주포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 등 주범으로 꼽히는 인물들도 조만간 소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고검수사팀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진행된 시세 조정 2차 시기의 핵심 실행자로 지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인물입니다. 검찰은 또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임원 민모 씨도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와 민 씨는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이뤄진 이른바 7초 매매의 당사자들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김 씨가 12시쯤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달라고 연락하자 민 씨가 준비시키겠다고 답하고 이후 김 씨가 매도하라고 문자를 보낸 지 7초 만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가 3,300원으로 매도됐던 겁니다. 이 거래는 재판에서 사전합의로 시장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통정매매로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민 씨를 상대로 김 여사가 7초 매매 거래를 포함해 당시 시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재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은 김 여사 휴대전화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 22일 주가 조작 공범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이모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이 이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건진법사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동행했던 여성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여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때 동행한 여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여성은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의 아내 조모 씨입니다. 21g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포바나 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내 특혜 의혹을 받았습니다. 업체 대표 김모 씨는 김 여사와 대학원 동문이자 포바나 컨텐츠가 기획한 전시의 전시장 디자인에도 여러 차례 참여하는 등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유 씨는 조 씨가 샤넬 최우수 고객이라 편의상 같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코바나 컨텐츠를 압수수색하면서 유 씨의 USB를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동인증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금 관리도 해온 것으로 의심하는데 김 여사 측은 공동인증서는 전입신고를 위해 갖고 있었던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뿐 아니라 유 씨 집에서 노트북 한 대와 샤넬 상자 등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 씨가 김 여사 모르게 샤넬 가방을 받아 교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의심하는 검찰은 가방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g 대표 자택에서도 가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수사팀 인력을 늘린 검찰은 김 여사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문제의 인테리어 업체 21g은 경찰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21g이 관저 공사를 하면서 무자격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준 혐의를 조사 중인데 이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까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를 총괄한 인테리어 업체 21g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저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 15곳에 하도급 공사를 맡긴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21g은 불법 하도급 외에도 관저 보수 공사 업체로 선정된 뒤 최종 변경 계약 전에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 준공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준공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서실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 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당시 21g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감사원은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의 키포인트가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이 21g은 누구한테 추천을 받은 거예요?
김건희 여사밖에 더 있겠어요? 그건 감사 결과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1g과 하도급 업체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g 대표 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경찰은 업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공사 특혜 수주 의혹까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담당 부서에 검사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가상자산 합동수사부에 최근 검사 1명을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합동수사부 인력은 부장검사를 포함해 7명에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사 인력이 확대되면서 전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지난 25일 오 시장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오 시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 관계자는 12시간 동안 충분히 소명했지만 조서 열람과 날이를 위한 심야 조사 동의에 대해선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협의가 있었다며 해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서면 보강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해군 초계기가 추락했습니다. 훈련을 위해 이륙한 지 6분 만에 사고가 났는데 조종사를 포함해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경주공항에서 1km 남짓 떨어진 야산입니다. 경찰 통제선으로 가로막힌 현장에는 시커멓게 그을리고 부서진 비행기 동체가 나뒹굽니다. 추락과 동시에 동체에 불이 났고 주변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나무는 검게 그을렸고 컨테이너도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포항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가 추락한 건 오후 1시 49분쯤 훈련을 위해 이륙한 지 6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13시 43분경 이착륙 훈련 중 포항기지를 이륙한 해군 해상 초계기 이 원인 미상의 이유로 13시 49분경 기지 인근에 추락하였습니다. 초계기에는 소령인 조종사를 포함해 모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수색 끝에 동체 주변에서 시신 4구를 잇따라 수습했습니다. 다만 사고 충격과 화재로 신원 파악은 어려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재가 최성기 상태였고 검은 연기가 다량으로 분출돼 있었습니다. 많이 좀 훼손이 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식별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초계기는 2010년 도입한 P3CK 기종으로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참모 차장을 단장으로 사고 수습 대책반을 꾸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제주항공 항공기가 베트남 다낭 공항에 착륙한 뒤 활주로를 잠시 이탈하면서 타이어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복귀편이 14시간 이상 지연됐는데요. YTN이 관련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베트남 다낭공항에서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항공사 관계자는 승객들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0시 50분쯤 승객 183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다낭공항에 착륙한 뒤 활주로를 잠시 이탈했습니다. 활주로 오른편 완충지대로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랜딩기어 바퀴가 찢어졌고 승객 중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후 타이어 교체 작업을 진행한 뒤 한국에서 같은 기종의 대체기를 보내 복귀편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복귀편이 당초 예정 시각보다 14시간 반 이상 지연되면서 승객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딜레이를 한꺼번에 시키는 게 아니라 1시간 뒤에 뭐 다시 하겠다, 1시간 뒤에 또 다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딜레이를 시키더라고요. 활주로를 이탈한 비행기는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사가 벌어진 비행기와 같은 기종으로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이탈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200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조 회장이 자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횡령과 배임 규모 200억 원 가운데 70억 원 정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현대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계열사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무 변제 능력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사전 검토 없이 돈을 빌려주도록 지시했다며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 회장이 계열사 명의로 산 고급 수입차에 대해 조 회장 측은 타이어를 테스트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회사 돈으로 지급해 2억 6천만 원을 횡령하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배우자를 수행하게 해 4억여 원의 이익을 본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부터 3년 가까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로부터 타이어 제조 부품을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해 13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 원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엘리엇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건데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필로폰을 로션 용기에 숨겨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태국에 거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91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27.5kg을 압수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밀봉돼 있던 로션 용기를 뜯어내자 하얀 가루가 쏟아져 나옵니다. 숨겨져 있던 건 다름 아닌 필로폰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일당의 수화물에서 나온 겁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바디로션으로 위장해 밀반입하고 국내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펌프를 누르면 실제 로션이 나오도록 이중 구조로 용기를 제작해 눈을 속이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은 야산 등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매수자인 중국인과 밀수, 판매책인 태국인과 한국인 등 모두 7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습니다. 국내 매수자가 해외 총책에게 공급을 요청하면 밀반입책이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을 판매책에게 전달하고 판매책이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또 검거 과정에서 야산, 주거지 등에 숨겨져 있던 것까지 포함해 필로폰 모두 27.5kg을 압수했습니다. 시가 110억 원 상당, 무려 91만 7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데 올해 마약 사건 압수량 중 최대입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태국 현지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마약통제청 등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총책 등 윗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이 시급해지면서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다본 올해 경제 성장률은 0.8%입니다. 석 달 만에 무려 0.7%포인트나 주저앉았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 영향이 가장 컸고 민간 소비와 수출 모두 성장률을 깎아먹었습니다. 이런 성장률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마이너스 0.7% 이후 최악으로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때와 같은 수준입니다. 경기 부양이 시급해지면서 금융통화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0.5%포인트 B컷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 부양보다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자산 가격으로 막 흘러들어가서 저희가 코비드 때 했던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가계비 급증세를 우려해 이번에는 인하 속도를 조절한 셈인데 추가 인하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 달에 금통위원들이 생각하셨던 패스보다는 좀 더 낮아졌다. 이총재를 뺀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석 달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에 하반기 최소 2번은 내릴 거라는 기대가 커지는 등 앞으로 인하 횟수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실질 소비 지출은 7분기 만에 감소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관세 정책 등 경기 불확실성으로 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물가 상승을 반영한 가구당 월 평균 실질 소득은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2.3% 증가했습니다. 4분기 연속 증가세입니다. 명목 가계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해 4.5% 늘어난 535만 1,000원이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이 반영된 실질 소비 지출은 0.7% 감소했습니다. 실질 소비 지출이 줄어든 건 2023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소비 지출 감소입니다. 교통과 운송, 의류 신발, 주류 담배 지출 등이 감소했습니다. 소득 증가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관세 정책 등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소득 가구 중심으로 지갑을 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을 의미하는 평균 소비 성향도 2.1%포인트 하락해 3분기째 감소했습니다. 평균 소비 성향이 마이너스라는 의미 자체가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보다 소비 지출 증가율이 더 적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소비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분배 지표는 악화됐습니다.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5.6% 늘어나는 반면 하위 20% 가구는 1.5% 감소했습니다. 상위 20% 가구의 사업소득은 11.2% 증가했지만 하위 20% 가구는 7.7% 줄었습니다.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6.32배로 0.34배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분위 배율이 커진 것은 그만큼 분배가 악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소득 분배 개선 여부는 연간 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80만 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9년 35만 5천 쌍에서 2024년 78만 3천 쌍으로 2배 넘게 늘었고 올해 1월 말에는 79만 2,015쌍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받는 월 평균 합산 연금액은 111만 원이며 부부 합산으로 월 543만 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 사례도 나왔습니다. 최근 N수생이 급격히 늘어 응시생의 30%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 수험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수능을 다시 보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소득층 자녀일수록 재수해서 정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도 커서 정시 전형이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수능 응시자 가운데 고3 재학생 규모는 줄어든 반면 이른바 N수생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N수생 규모는 2024학년도에 30%를 넘은 이후 2025학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이 서열이 높은 대학, 즉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해 N수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2021학년도 대학 입학생의 10.8%가 휴학이나 자퇴를 선택했고 이 가운데 40%가량은 수능을 다시 보는 걸 택했습니다. 이 학생들을 부모 사회적 지위에 따라 5그룹으로 나눠 조사했더니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1분위 학생 가운데서는 10.7%가 반수 또는 재수를 택했고 5분위 학생은 35.1%가 N수생이 됐습니다. 또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재수생 자녀가 정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비율도 높았습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5분위 학생은 69%가 정시 전형으로 대학을 간 반면 1분위에서는 35.8%로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사교육 참여 비율도 의학계열 대학 입학 비율도 부모의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연구진은 정시 전형을 늘린 것이 이 같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시보다는 학습자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수시 전형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지난 2023학년도부터 40%로 높여놓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비율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오늘 사전투표 하셨나요? 내일까지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첫날 투표율 19.5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보였는데요. 주요 대선 후보들도 직접 사전투표에 나서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후보들의 모습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신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환한 표정으로 청년 유권자들과 함께 투표에 나섰는데요. 대학가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딸 동주 씨와 함께 투표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이번 투표를 인천 상륙작전으로 불렀는데요. 이 후보의 지역구에서부터 지지율 역전을 만들겠다는 의미와 함께 다정한 가족의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저도 오늘 저 딸하고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저도 전에 사전투표 했지만 딸하고 이렇게 같이 한 적은 처음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바로 자신의 지역구인 화성 동탄으로 이동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지난 4월 총선 3자 대결에서 승리했던 동탄 모델을 다시 성공시키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탄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의 이름을 알린 가장 정치 변화에 그런 열정을 보여준 선거구였고 저는 동탄 이 신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열망을 담아서 이번에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열기가 뜨거운 하루였죠. 내일까지 이 최고 사전투표율 경신이 이어질지도 관심인데요. 투표 인증샷 문화를 즐기는 유권자가 늘면서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먼저 기표소 안에서는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하는 장면을 찍는 행위는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면
기표 도장을 손바닥이나 손등 등의 부위에 찍은 뒤에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최근 인기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도 이렇게 붉은색의 2번이 쓰인 점퍼를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논란이 되자 팬 전용 소통 앱에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오해라고 해명하기도 했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연예인들의 정치색 논란에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과 신중한 게 좋다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불발되면서 제21대 대선은 3자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죠. 역대 3자 구도로 치러진 대선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신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선 가운데 최종 득표율 10% 미만을 제외한 3자 구도 대선은 모두 5차례로 13대부터 15대까지와 17대, 19대 대선입니다. 양당 구도 한국 정치 지형에서 3자 구도는 보수나 진보 진영이 분열한 경우에 형성됐습니다. 이번 대선 판세와 비슷한 1강 1중 1약으로 치러진 가장 최근의 선거는 지난 17대로 꼽힙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 심판론으로 5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한 한나라당의 우세가 예상된 가운데서도 선거 막판까지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과 후보 단일화 시도로 혼란한 전국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보수 진영의 이회창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는데 득표율은 15%였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48%대 득표율로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14대 대선도 선거 초반부터 여당인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 제1야당인 민주당 김대중 후보,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의 3자 대결 구도였습니다. 투표 결과 김영삼 후보가 41%대 득표율로 당선됐고 김대중 후보는 33%대, 경제 대통령을 내세운 정 후보는 16%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3자 구도에서 3위에 그친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이 득표한 경우는 제13대 대선 김대중 후보입니다. 김대중 후보는 1강 2중 구도에서 27%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2위인 김영삼 통일민주당 후보와의 차이는 0.99%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21대 대선의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로 선거 막판 지지율 10%대까지 오른 3위 주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득표율이 꼽힙니다. 진보층과 보수층 가운데 어느 쪽의 표심을 얼마나 흡수하냐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득표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특히 대선 레이스 막판에 불거진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 논란이 최종 선거 판세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의 입장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강남권을 돌며 막판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집값 문제에는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힘들여 낮출 필요 있냐며 세금 부과 대신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4개 야당 대표들과 나란히 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야구공을 던지며 내란을 스트라이크아웃 시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후보가 최대 승부처인 서울, 그 가운데에서도 험지로 꼽히는 강남 3구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큰 득표율 차이로 진 강남권을 찾아 서울의 심장으로 도약시키겠다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언제나 주가가 오르고 가짜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시장을 불공정하게 운영해 주가가 떨어졌다면서 준비된 경제 대통령인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재명이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니까 바로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민주당 집권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고 인정하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대신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것을 굳이 압박해서 힘들여 낮출 필요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서울과 강원, 충청, 영남 지역의 표밭을 훑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대선 때 패배한 곳들을 중심으로 내란 심판을 외치며 막판까지 총력을 쏟겠다는 보관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선거 막판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이른바 스윙보터 지역을 집중 공략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일 인천과 경기권을 돌았는데 내일부터는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90시간 연속 논스톱 외박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인천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메가다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을 찾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안보관을 정조준했습니다. 미군을 점령군이라 그러고 미군이 철수하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자 그러고 또 여러분 북한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 아시죠? 100억 불을 갖다 주고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재판을 모두 무효화시킬 거라며 이 후보 사법 리스크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이재명 후보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부터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이란 게 김 후보 측 설명입니다. 오후엔 정치적 고향으로 여겨지는 경기권을 찾았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업적을 부각하며 유능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천 소사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던 당시 막판 역전승을 거뒀던 경험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3등을 하다가 마지막 3일 전부터 1등이 돼가지고 마침내 제가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민주주의 그러죠?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됐지만 김 후보가 급속도로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고 있는 만큼 추세대로면 골든크로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김 후보 캠프 주장입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도 유동층이 많은 이른바 스윙보터 지역 위주로 공략하며 표심 결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내일부터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90시간 연속 전국을 순회하며 막판 뒤집기에 사력을 다한다는 구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의 여러 논란에 가족 비리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제기한 이 성적 발언 의혹을 필두로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을 겨냥해 막판 총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 소식은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하루에만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 논란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씨의 성적 발언 의혹을 정조준하며 젠더 이슈를 놓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위선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을 한 당사자보다 이를 인용한 후보를 몰아세우는 건 터무니없는 공세라며 이 씨 의혹을 제기한 이준석 후보 또한 두둔했습니다. 그 발언을 실제로 했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혐오와 폭력의 당사자가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야말로 당장 사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발언 의혹뿐 아니라 이 씨의 불법 도박 자금과 결혼식 비용을 문제 삼으며 국세청 조사 요청과 형사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이 씨가 신고한 재산은 2019년 이 후보로부터 증여받은 4,500여만 원뿐이지만 불법 도박 자금은 2억 3천만 원이 넘고 수천만 원 규모의 고급 결혼식도 계획 중이라며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단장으로 가족비리 진상조사단도 구성해 이 후보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증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가족의 여러 비위와 의혹 밝히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가족 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국민의힘 공세를 일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지난 정부의 실정과 탄핵 사태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거 막판 지지율 격차를 좁히려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에 주력하고 있지만 비전 경쟁 대신 과도한 비방전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아들 이동호 씨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세에 국가 운명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 신촌에서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데에는 언행 불일치가 그분들의 특성이 아니냐며 그러려니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뒤에 인사기조를 묻는 질문에는 가까운 사람을 챙길 거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느냐고 반문하며 똑같은 역량을 가졌다면 가까운 사람을 써야 하지만 그건 마지막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자 이 상대 차량 동승자를 매단 채 차를 몰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역주행 중이었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 승합차와 하얀 SUV가 도로 위에서 마주칩니다. 대치하는 사이 승합차에서 여성이 내리더니 상대 운전자에게 뭔가를 설명합니다. 따라 내린 남성이 상대 차량에 다가서는데 차가 그대로 출발해버리고 쫓아가던 남성은 결국 넘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쓰러진 60대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여기 서 있던 아줌마가 소리 막 질러갖고 나가서 가보니까 쓰러져 있더라고요. 밥 먹던 손님들도 그냥 다 나와서 보고 저쪽에서 오던 차들도 막 내려갖고서는 다 보고 또 경찰들도 와서 막. 출동한 경찰은 가해 차량을 몬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피해 남성이 자신의 차량 창문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차를 몰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도로는 일방통행 길입니다. 이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는 건데 가해 차량은 역주행으로 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시비가 붙자 상황을 피하고 싶었고 피해자를 차에서 떼어내고 싶기도 해 차를 멈추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가해 차량이 피해자를 깔고 지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살인과 상해치사 가운데 혐의를 정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프로야구 1, 2위 대결로 관심을 끈 잠실 경기에서 LG가 전날 패배를 서력하고 승리를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김현수가 역전 적시타를 날리며 관중석을 가득 메운 홈팬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살얼음판 같던 영의 행진을 먼저 깬 건 한화였습니다. 6회 원아웃 1-3루 기회에서 노시환이 땅볼로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LG는 이어지는 공격에서 문보경의 홈런으로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고 다음 이닝에서 김현수가 역전 적시타를 날리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마지막 공격에서 한화 불펜 정우주의 폭투를 틈타 쐐기점을 추가한 LG는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를 지켰습니다. 2위 한화와의 3연전을 2승 1패로 마무리한 LG는 격차를 3경기 반 차로 벌렸습니다. 요즘 제가 초구부터 많이 안 쳐서 초구부터 노리려고 했고 그리고 실투가 오면 빨리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좋은 결과를 내준 것 같습니다. SSG는 고명준과 이지영이 타점 4개를 합작하며 NC의 추격을 뿌리치고 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두산을 홈으로 불러들인 KT는 떠오르는 스타 안현민이 프로 데뷔 뒤 처음으로 말루포를 쏘아올리며 두산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롯데 전준우가 삼성 최은태의 투구에 맞아 벤치 클리어링까지 일으킨 두 팀의 승부는 구자욱과 강민호, 김성윤이 멀티타점을 기록한 삼성이 승리를 챙겼습니다. 광주에서 기아와 키움은 11회 연장 승부를 펼쳤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비겼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농구 자유계약 선수 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던 허훈 선수가 형 허웅이 있는 팀 KCC로 이적했습니다. 등번호 7번이 새겨진 KCC의 유니폼을 입고 입단 소감을 털어놨는데요. 허훈 선수가 직접 밝힌 형과 뭉친 이유,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번호 7번이 새겨진 KCC의 파란 유니폼을 입고 허훈이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최고 가드 허훈은 오로지 우승 하나만을 바라보고 친형 허훈과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우승 반지 하나 없이 은퇴하는 거는 정말 저는 서러울 것 같고 후회할 것 같아서 KCC에 오게 된 이유는 단지 하나인 것 같아요. 우승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맞고 그 우승에 제일 걸맞는 전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 10년간 KCC의 주의봉을 잡았던 아버지 허재에 이어 허훈과 허훈 두 아들도 나란히 농구명가 KCC의 역사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도 훈이가 그런 마음을 정했을 때 되게 좋아하셨고 앞으로 훈이가 KCC에서 더 잘하고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3부자가 되게 좋은 영향을 또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KCC는 허훈과 최준용, 송교창과 이승현 등 국가대표급 호화 멤버에 허훈까지 가세했습니다. 화려한 라인업을 어떻게 원팀으로 조율할지에 다음 시즌 성적이 좌우될 전망입니다. 개성 많은 선수들을 얼마나 훈이가 잘 조율을 할지는 사실은 저도 제 역할도 중요하지만 게임팀은 훈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형은 워낙 슛이 좋은 선수이고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알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주면은 그냥 그건 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농구 FA 시장에 연쇄 이동을 일으킬 정도로 강한 파장을 몰고 온 허훈의 선택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농구 팬들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프로농구 FA 대여급 선수들의 행보가 속속 결정되는 가운데 올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 안영준이 서울 SK와 재계약했습니다. SK 구단은 안영준과 기간 5년, 첫해 보수 총액 7억 5천만 원의 조건으로 계약했고 가드 김낙현과도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의 프랜차이즈 스타 김선형을 전날 KT로 떠나보냈던 SK는 하루 만에 안영준과 김낙현을 영입하면서 전력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요즘 봄 기운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른 더위가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간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 대전 15도, 대구 13도로 아침에는 오늘과 비슷해 서늘함이 감돌겠고 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27도, 대구 25도로 서쪽 지역은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지만 동쪽 지역은 예년보다 3, 4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호남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오존이 말썽을 부리는 가운데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의 첫날까지는 대체로 맑고 덥겠지만 이후 하늘이 흐려지겠고 대선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